이순신 생생강연 제2부는 이순신의 전술, 정신, 무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명량해전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이순신의 참 모습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명량해전은 7월 16일 원균이 칠천량 해전에서 참패하여 조선 수군이 거의 전멸적으로 패전을 한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이 칠천량을 반전시킨 명량해전은 보시다시피 정확하게 2달 뒤인 9월 16일에 이제 명량해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원균의 칠천량 참패로부터 이순신의 명량대처까지는 정확하게 2달이다. 이순신 장군이 그 칠천량 패전 당시는 오늘날의 합천인 초계 권율 원수부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백의 종군하고 있으셨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소식을 들은 거는 거기 보시는 대로 초계 7월 18일 이틀 뒤에야 패전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권율 도원수가 이순신을 찾아와서 대책을 묻습니다. 육군을 지휘하던 권율로서는 해전에 관한 한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마침 자기 수하에 있던 이순신 장군을 찾아와서 대책을 묻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자기가 해안 지역을 실제로 답사하고 대책을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원수가 즉각 동의하고 백의 종군 중인데도 불구하고 9명의 군관을 딸려줍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군관을 배정받자마자 그날 오후로 길을 떠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순신 장군의 시간을 아끼는 신성 대응 능력과 그 다음에 자기가 5년 동안 잘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잡아다 고문하고 사형까지 시키려고 하다가 겨우 백의 종군이라는 부끄러운 그 처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지체 없이 자원해서 길을 나선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바다 싸움을 책임지는 수군 대장이 어째서 내륙을 저렇게 복잡하게 이동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순신의 어려움을 정확히 설명을 합니다. 원균이 칠천량에서 패전했다는 소식을 듣자 해안가의 백성들이 이제는 바닷가도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전부 내륙으로 피난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명량해전을 준비해야 될 이순신으로서는 모든 군사를 뽑아야 되고 물자를 공급받아야 되고 의복을 수집해야 되고 무기를 또 수집해야 됐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사는 내륙을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8월 2일 꿈에 이순신 장군이 임금의 명령을 받을 징조가 있다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인 8월 3일에는 어사 양호로부터 수군 통제사 재임명 교지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신통합니다. 그런데 이순신의 꿈은 여러 가지로 맞아떨어가는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난중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날 8월 3일 섬진강에서 두치라는 데서 강을 건너서 갔는데 한나절 뒤에 고니시 육기나가도 수군으로 섬진강을 따라서 남원 공략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절 차이로 이순신과 길이 어긋났습니다. 이걸 볼 적에 하늘이 아직까지는 조선을 버리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륙을 돌아서 보성에 왔을 때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선조 임금이 어사를 보내서 이순신한테 수군 포기를 종용합니다. 160척이나 되던 판옥선이 다 없어졌고 겨우 10척 남은 판옥선 가지고 수백 척씩 밀려오는 일본군 앞에서 어떻게 수군이 유지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차라리 합천에 있는 촉에 있는
권율 원수부로 가서 육군으로 싸우라 이런 권고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이 유명한 반대 상소를 올렸죠.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고 이 보잘것없는 신하가 죽지 않은 한 적이 감히 우리를 깔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선조 임금을 안심시키고 달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본질을 추구하는,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본질을 추구하는 이순신의 마음을 참 감동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성이라는 빨간 표시되어 있는데 보성을 지나서 나간에 도착합니다. 근데 나간에 도착할 적에 이제 난중일기에 보면 감동적인 장면이 두 개가 있는데, 나간에 오리쯤 접근했을 적에 백성들이 길가에 나와서 오리밭까지 나와서 환영한다 그랬습니다.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원균의 7천량 패전으로 이거 큰일 났다 싶었는데, 그 하늘같이 믿었던 통제사 이순신 장군이 다시 복귀를 했다니까 안심이 된다는 진정 마음을 다한 환영의 인파입니다. 그런데 또 나간을 떠나서 심리쯤 갔는 데는 또 어떤 장면이 벌어졌냐면은 촌의 시골의 노인들이 줄지어 늘어서서 술병을 바치는데 받지 않으면은 울면서 강권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그 하늘 같은 통제사 양반이 정말 천재 이루의 기회로 나간 근처를 지나서 자기들이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든지 이 기회에 자기네들의 감사한 마음을 전달을 해야 되겠는데,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그 여러 사람이 권하는 술을 일일이 받아 마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양했는데 사양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울면서 강권했다. 이런 그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난중일기에 기록하신 기록입니다. 이로 보아서 이순신 장군은 국민의 절대적인 신망을 받는 장수이고, 이것이 결국은 명량해전을 이기는 바탕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8일 드디어 해안 수군 기지인 회령포, 고흥남단의 회령포에 도착합니다. 지금 보시는 왼편의 이제 그 지도는 회령포에서부터 명량해전까지 노정을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회령포를 떠나서 이진이라는 데서 3일 동안 체류를 하셨는데, 이때 이순신 장군은 토사광난으로 인사불성에까지 이릅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초죽음이 되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겨우 일어서셔가지고는 그 다음에 장도로 하루 만에 또 갔다가 진도 벽파전으로 이동하셔서 거기서 약 2주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애초에는 이순신 장군이 진도의 물산을 이용해서 거기서 싸우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그 명량이라는 불리한 그 해역을 등에 업고 싸우는 건 불리하겠다 싶어가지고 마지막에 전라 우수영이 있는, 그러니까 명량을 지나서 진을 치게 됩니다. 다른 편에 있는 해전도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많은 영화, 설화, 소설 이런 것과 달리 이순신 장군이 싸운 명량해전의 전장은 해협이 가장 좋은 좁은 목, 지금 진도대교가 설치되어 있는 좁은 목이 아니고 거길 지나서 사실상 명량해도를 통과하고 바로 나가서 우수영 앞바다에 물살이 잔잔해지는 지역에서 싸운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설화처럼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소용돌이, 거친 물살 이런 걸로 이겼다 그러는 설정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왼편 지도에서 다시 보는 빨간 점선은 명량해전이 끝난 뒤에 이순신 장군이 전라 우수영에서 머물지를 못하고 너무나 기진맥진하고 위태로우니까
배를 끌고 목포 앞바다 당사도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둬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본군도 사실은 명량해전 이후에 목포 앞바다를 지나서 약간 북상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추위가 다가오고 목포 앞바다도 섬이 많아서 언제든지 전술적으로 일본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순신의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일본 군들이 추위가 밀려오자마자 결국은 싸움을 포기하고 이제 물러갔습니다. 이 수군 재건 노정의 주요 사건들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9월 16일에는 그 유명한 13척 대 133척의 대혈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겼죠. 이겼는데 이 명량해전은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 절대 이긴다고 확신을 갖지 못한 유일한 전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일기를 쓰셨는데 보통 이순신의 일기는 몇 자, 한 줄, 많아야 너댓 줄 이렇게 쓰는데 이 명량해전 부분은 한 50줄을 쓰셨어요. 그 길이로 봐서 이 전쟁이 얼마나 어려운 전쟁이었는가, 그러면서 끝을 어떻게 맞으셨는가 하면 참으로 천행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행운을 말한다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겨놓고 싸운다는 별명이 있는 장수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준비를 해가지고야 싸우러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운을 말했다는 것은 준비가 돼서 싸운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싸웠다. 그런데 다행히 이겼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명량해전 승리의 요인을 분석해 보면은 기발한 지리전으로 133척 대 13척이라는 수적 절대 열세를 극복했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명량이라는 물목을 병목 현상으로 이용해서 아무리 많은 적이라 하더라도 좁은 물목을 통과해 나오려면은 한 줄 또는 두 줄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분산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께서는 차례로 나오는 것을 반대편에서 격파하면 된다는 계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명량해협에는 입구까지는 일본 선박이 약 200척이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명량해전에 참석한 것은 133척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33척은 규모가 작은 협선, 작은 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의 그 주력 전함인 아다케 선박, 그러니까 200척과의 차이, 133척과의 차이는 약 6, 70척 되죠. 이 배는 어떻게 됐냐? 명량 입구까지 오기는 왔는데 보니까 바다의 깊이가 1.9m 정도밖에 안 되고, 더구나 거기에는 바닷속으로 무수한 바위가 돌출돼서 아다케선은 밑이 이렇게 뾰족한 첨저선이기 때문에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구에서 작은 배만 내보내고 자기네 그 새끼분해가 이순신 함대 격파당하는 걸 구경만 하다 돌아간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순신은 이 지리전으로 인해서 일본 전력의 약 3분의 1을 손 안 대고 무력화시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구상한 지리전을 확실하게 달성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판옥선이 패전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전투력이 막강했습니다. 막강한 정도가 아니라 전쟁 전보다도 오히려 전투력이 강했어요. 왜 그랬냐? 조선 수군의 판옥선은 13척밖에 없는데 이순신이 통제사로 복귀했다는 얘기를 듣고
숨어 지내던 옛 그 역전의 용사들이 다 자원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력이 많은 사람을 배에 태우다 보니까 오히려 말하자면 이게 그 능력 있는 장교급들이 넘쳐난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쓰기를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명량해전에 군관들이 배전에 빽빽이 늘어서서 활을 빗발치듯 쏘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관들은 장교급입니다. 패전 전 같으면 쫄병들이 쐈을 화살을 군관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군관들이 대신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투력은 오히려 많았다. 배는 작았지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순신의 탁월한 리더십이 진가를 발휘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명량해전 하루 전에 이순신 장군께서는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염려하여 군사들에게 엄격한 군령을 시달했죠.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각오하고 싸우면 이기고 살아날 수 있지만 살려고 꾀를 들이면 결국은 죽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다스렸지만 막상 명량해전이 일어나고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이순신 기함을 제외한 나머지 12척의 배는 적세가 너무나 어마어마하니까 물결에 떠내려가는 척 핑계대고 다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혼자서 약 1시간 동안을 버티면서 싸웠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순신 자신이 필사즉생을 목숨 걸고 시범을 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던 다른 판옥선들이 가만히 보니까 뜻밖의 이순신 장군이 한 척으로도 곧장 견디고 버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하, 그렇게 걱정할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있을 때 이순신 장군이 깃발을 들어 부르니까 다들 참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명량해전은 다른 해전과 달라서 수군만의 전쟁이 아니라 국민 총력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 선비, 승려, 피난민 선박까지가 뭔가 군선으로 가장해서 뒤에 둘러리를 섰고, 피난민들이 식량과 그 의복을 걷어서 이순신 수군을 입혀서 싸우게 했습니다. 이때 이순신 수군은 사실은 거지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군민이 어떻게든지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다 총력전을 다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량해전은 참으로 재밌는 아이러니가 몇 건 얽혀 있습니다. 칠천량 해전에서 자기의 직활 그 판옥선 10척을 거느리고 원균의 지휘를 탈출해서 살아남은 배설은 그 10척의 배를 이순신 장군한테 제공함으로써 이순신 장군으로 하여금 사실상 명량해전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공신도 그런 공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배설이 생각을 잘못한 것이 뭐냐면 9월 2일에 이 배설이 또 이순신 장군한테서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원균은 못 믿어서 피했다고 그러지만 이순신도 못 믿어온 죄가 돼서 사실은 전쟁이 끝난 뒤에 고향 선산에서 권율 도원수한테 체포되어 서울로 끌려가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 이순신보다는 4개월을 더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명량해전 영화에서 보셨던 그 앞장섰던 일본 해군의 그 선봉장이 있는데, 명량해전 도중에 이런 장면이 난중일기에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배에 타고 있던 일본에서 항복해온 군사 준사라는 병졸이 있었습니다. 이 병졸이 바다에 빠진 비단옷을 입은 시체를 가리키면서 마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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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이 마다시는 무슨 얘기냐면 일본
수군 중에서 해적 출신의 장수 구르시마 미치 후사의 별명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병조를 시켜서 이 시체를 갈고리로 들어 올리게 합니다. 들어 올려서 판옥선 배전에다 놓고 적군들이 보는 앞에서 이 시체를 토막냅니다. 이거를 본 일본 병사들이 자기의 대장이 순식간에 죽어서 처참하게 토막나는 것을 보니까 기가 죽어서 싸울 용기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물쭈물 하는 속간에 조선 수군이 맹공을 가해서 결국 전세를 뒤집고 이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구르시마 미치 후사는 사실은 형제 해적 수군장이었습니다. 근데 형은 어디서 죽었는가 하면 한산 대첩에 딸린 부속 전쟁이었던 7월 10일에 안골포 해전에서 5년 전에 안골포 해전에서 역시 이순신한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동생 구르시마 미치 후사는 이제 다 된 조선의 수군 자기가 형을 대신해서 원수를 갚겠다고 이제 앞장을 섰던 것 같은데 자기 형을 따라서 똑같이 이순신한테 징벌을 받는 꼴이 됐습니다. 이제 뒤집어 보면 이순신 장군은 그동안 조선 해안을 괴롭히던 일본 해적을 본보기로 징벌을 한 셈이 되었습니다. 마하수라는 선비 5부자가 있었는데 명량 해전 초반부에 이순신 장군이 적의 133척에 둘러싸여서 위험한 지경에 빠진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본 마수 5부자는 뒤에서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이 마수라는 선비가 아들 넷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거 우리 통제사가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다. 해가지고 이 선비가 아들 넷을 독려해서 그 피난배를 가지고 이순신 장군 구하러 이제 판옥선에 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될 일이겠습니까? 그 마수가 결국은 일본 군의 칼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러자 아들 넷이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아버지 시체를 가지고 싸울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그 아버지 시체를 뒤 피난선단에 가서 맡기고 와서 싸우자 해서 그렇게 싸우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이것이 말이 그렇지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입니까? 이순신 장군의 안위를 걱정하는 이 마수 5부자의 심정은 바로 이순신 시대의 국민들의 정서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량해전이 일어난 9월 16일은 양력으로 치면 10월 25일입니다. 이 날은 바닷바람, 그 당시에 400년 전에 바닷바람은 매서웠습니다. 그래서 추위가 보통 문제가 아니었고 이거를 피난민들이 다 옷을 걷어줘가지고 피난민 옷들로 추위를 막고 식량을 해결하면서 싸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국민이 한 뜻으로 뭉쳤을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명량해전에는 명언명구가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명량해전 바로 전날에 이순신 장군께서 군대들을 사열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군령입니다. 필사 즉생, 필생 즉사. 죽고자 각오하고 싸우면 오히려 살아날 수가 있고, 살아날 꾀만 부리면서 적당히 하면 죽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명구는 당시로서는 급박한 해전을 두고 한 말이지만 오늘날에도 이 명구는 현대적 교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바꾸어 해석하면은 죽자 사자 열심히 하면 무슨 일이든지 성공할 수 있지만 적당히 꾀를 내서 적당히 하면은 사업이든 일이든 모두 망하게 된다. 그런 뜻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니까 이 점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일부 당경 족구 천부입니다. 이 말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이순신이 명량을 택한 전략 사상이 여기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은, 좁은 목을 지키면 족구 천부, 천 사람도 두려워서 물리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순신 장군이 명량을, 부족한 군대를 메꾸기 위한 수단으로서 명량 지리전을 택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량이 폭이 좁은 것을 우리들은 많이 인용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풀지 못한 비밀이 또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순신의 일부 당경 족구 천부의 개념은 입체적인 3차원적인 개념이었습니다. 해협의 폭만 따진 것이 아니라 물의 깊이까지를 계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420년이 지난 오늘의 연구학자들은 겨우 해석하는 거의 이순신 전략 구상의 절반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해협의 폭만 좁은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경의 비밀은 아직도 일반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해군 사관 생도들이 금과 옥조로 읊조리는 말이 상유십입니다. 상유십이. 이 말은 보성 열선루에서 이순신 장군이 의사 박천봉에게 써준 말입니다. 임금한테 전해주라고. 반드시 싸워야 되겠다. 싸우지 말라는데, 수군 폐지하고 싸우지 말라는데 아닙니다.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는 선조를 달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신 말씀이 저 유명한 상유십입니다. 겨우 12척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에게는 12척이나 되는 배가 남아있고, 신이 죽지 않은 한 아직도 저기 우리를 절대로 깔보지 못할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싸우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유십이,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극단적인 긍정의 이순신 사고방식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이순신 장군은 아직도라는 극단적인 긍정의 표현을 쓴 데서 우리는 이순신의 정말 깊이를 모를 전략 사상과 나라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은 양무, 호남, 시무 국가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명량해전 때가 아니라 삼도수군 통제형이 원래는 여수, 전라, 좌수형에 같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 통제형을 한산도로 옮기죠. 그런데 그 옮기고 나서 이틀 뒤엔가 자기 친척되는 현덕승이라는 지평한테 보낸 개인 편지 내에 자기가 왜 통제형을 한산도로 옮겼는가 하는 그 이유를 밝힌 내용입니다. 호남이 없으면은 곧 나라가 없어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호남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남해로 일본군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해로 들어오는 길목인 한산도를 지키기 위해서 한산도로 통제형을 옮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적인 편차를 부추기는 얘기는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호남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시로서는 호남이 굶주리는 백성 피난민들의 식량을 공급해 줬고, 또 북쪽에 그 조정하고 통신할 수 있는 유일한 통신로가 서해안을 따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남이 그때 마지막 살아서 움직이는 국가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진왜란에는 4대 해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진왜란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부 49차례의 해전이 있고, 이순신 장군만이 싸운 해전도 48번 싸워서 모두 이겼다, 그렇게 말했는데 어느 해전이라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표에 보시는 4대 해전은 임진왜란 7년을 통해서 하나의 전기를 이룩한 해전이고, 또 이 해전마다 이순신 장군의 채택한 전술이 전부 다릅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첫 번째가 한산도 대첩입니다. 이 한산 대첩의 전략 목표는 남해 바다를 누가 장악할 것인가를 일본과 결판낸 해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해전이었죠. 이순신 장군이 펼친 전법은 잘 아시다시피 하객진이라는 포위 함포 공격전입니다. 그리고 이 해전의 결과로 일본은 이렇게 남해에 얼씬거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압도적인 전과를 이뤘냐면은 조선 수군은 58척이 참전을 했고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군대는 73척이 참전을 했는데 이순신 포격전에 59척이 흉매를 당했고 일본 병사가 최근 연구에 의하면 약 9천 명까지 전사한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이순신 수군은 전사자 19명에 부상자가 115명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승리죠. 그 다음에 부산포 해전은 왜 일어났는가? 한산 해전에 대처해서 일본 수군이 이순신한테 패하니까 그 콧대가 높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자기 수군들한테 이제 이순신 수군을 만나거든 싸울 생각을 하지 말고 해안가로 피난하라. 이렇게 해전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얼마나 답답해요. 싸워야 되겠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일본 수군들이. 그러니까 부산포 해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가 안 나와? 그러면 우리는 너희 안방에라도 치고 들어간다 해서 부산 원거리 공격을 하게 된 것이 부산포 해전입니다. 그래서 부산포 해전에는 약 470여 척의 일본 선박들이 매여져 있었는데 포구가 좁고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의 전법이 장사진법이라고 해서 일자진을 썼습니다. 한 줄로 뱀이 가듯이 이렇게 들어가서는 화포 공격을 해서 배를 부시고는 나오는 이런 전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배는 이때 한 100척을 부셨는데 인명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이순신 수군은 가장 아끼던 맹장 정운을 이 부산포 해전에서 잃었습니다. 그리고 전상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명량해전인데 아시다시피 명량해전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13척대 10배가 넘는 133척의 혈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일본 배는 31척이 격파당했고 그 승선수를 보면 일본 병사가 적어도 한 3,000명은 전사한 걸로 보이고 조선 수군도 사실은 전투가 상당히 치열해서 죽었는데 아마 조선 수군의 전사자는 100명 미만인 것 같고 선박은 손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기적적입니까? 그 다음에 노량해전은 임진왜란의 마지막 해전인데 순천만 외교성에 진치고 있는 고니시를 구원오는 일본 수군 본대가 약 300척이 노량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를 이순신 수군과 명나라 수군이 잠복해 있다가 때마침 불어오는 서북풍을 이용해서 화공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량해전은 일본군을 불로 격파했어요. 일본 배는 많이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집단을 준비했다가 집단에 불을 붙여서 적선에 던졌다는 그런 그 기록까지도 보입니다. 그런데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백전백승 싸우기만 하던 이순신 장군이 하필이면 마지막 해전에서 그것도 도망가는 외적한테 총을 맞아 죽냐. 이게 수상하다. 그래서 전사를 가장한 자살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다음번에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해전이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아래 표기된 대로 굉장히 치열한 백병전으로 전개됐습니다. 이거는 일본 군선이 길을 잘못 들어서 관음포라는 호리병 모양으로 생긴 좁은 만으로 스스로 들어가서 갇히는 바람에 이순신 장군이 이놈들 잘 걸렸다 하고
입구를 막는 바람에 이제 결국 나중에는 백병전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순신 장군은 왕명을 2번 거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산도에 있을 때는 선조 임금이 하도 잘 싸우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싸우기만 하면 이기니까 부산 앞바다로 가서 갓도 기요마사를 잡아오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에 속아 넘어가서 이순신 보고 출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대마도 앞바다는 물살이 거칠기로 유명한 편해탄입니다. 판옥선처럼 밑이 평평한 배는 연근해용 사실은 선박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현해탄 같은 거친 물결에는 가도 인력으로 배를 유지도 못하고 결국은 애매한 군사들만 죽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순신은 수만의 군사나 살려야 되겠다는 의미로다가 왕명을 거부하고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스마트한 양반이 왕명을 거부하면 어떤 결과가 오리라는 걸 모르고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오리라는 것은 다 알았지만 자기는 백성을 살리는 길을 택하겠다 하는 것이 부산포 해전 거부의 원인이고, 그러면 두 번째 조금 전에 보신 명량해전은 왜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도 싸웠냐. 이거는 명량을 놓치면 일본군한테 결국은 서해 북상로, 서해로 가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한양과 평양까지도 물자를 공급하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나라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준비는 미흡하고 군사는 부족하지만 싸울 수밖에 없다 해서 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임금님의 명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국가를 경영하는 본질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이거를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명령이 수만 백성의 생명에 보다 우위에 있을 수가 없고, 임금의 잘못된 명령이 국토 보존이라는 절대적인 그 필요를 능가하지 못한다, 그런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두 개의 대의주의로 일을 굉장히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대의주의는 오를 의자 대의주의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많은 국민을 이롭게 하는 길이냐, 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아래에 있는 뜻의자 대의주의는 어떤 문구를 해석할 적에 군소리하지 않고 그 문장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거를 따져서 결정하지, 오늘날 우리나라 국회에서처럼 말꼬리에 말꼬리를 달아서 나중에는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지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순신 정신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국민 정신의 기본이라고 할 신라 진평왕 때의 화랑 5개는 원광법사가 설정을 해서 국민 지도 이념으로 삼았던 것인데,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용기를 가지고 싸움에 나가서 물러나지 않고 친구를 신의로 사귀며 생명을 함부로 살상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이순신 장군은 신라시대로부터 보면은 약 1000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화랑 5개의 진정한 완성 모델은 1000년이 흐른 이조시대에 와서 이순신에게서 완성의 모델을 봤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충무공 정신의 현대적 조명은 오늘날 해군사관학교가 알아듣기 쉽게 풀이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 정의를 실천하는 정신, 책임을 완수하는 정신, 창의로 개척하는 정신, 희생을 감내하는 정신, 이렇게 5인데 너무나 잘 돼 있어서 특별히 말씀드릴 거는 없지만, 마지막에 희생을 감내하는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에 나서는 사람, 어떤 단체 대표를 맡는 사람이 희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그 공직에 나설 자격 상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직에 나서는 사람은 자기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순신이 그러면 어떤 기본 원칙으로다가 일을 그렇게 잘했을까를 따져보면은 이순신의 생각은 이랬던 것을 보입니다. 공인의 기본은 멸사봉공. 그러니까 자기 개인은 죽이고 퍼블릭을 그한테 봉사하는 것. 자기 개인은 내려놓고 퍼블릭에 공사하는 것. 멸사봉공이 기본이고, 장수의 본분은 뭐냐? 어적보민입니다. 적을 막아서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장수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이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우고 처절하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의 지침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분이 그게 대비한 것은 유비무환입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튼튼히 미리미리 해서 뒷날의 환란을 방어하는 준비하는 장수 이겁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사람을 다스린 방식은 어떻게 됐냐면 법과 책임에는 예가 없다입니다. 한문으로 풀이해보면 유책무사, 책임은 있는데 사정은 안 봐준다. 개인 사정은 안 봐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엄격하게 일만 시키는 것이냐? 아닙니다. 잘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는 신상필벌을 엄격하게 시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진왜란 조선 수군의 무기체계를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축적된 민족의 지혜와 이순신의 탁월한 응용력이 합해져서 임진왜란의 명품 무기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거북선이죠. 거북선은 사실은 한옥선 위에 등판을 하나 더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순신의 발명품이라기보다는 이순신의 개발품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것이 서울공대 조선공학과 교수셨던 김재근 교수의 주장입니다. 이 전라 좌수형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는 거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은 단층설입니다. 갑판 하나에서 노를 젓는 노군과 화포와 활을 쏘는 사부들이 같은 층에서 있다는 얘기고, 다른 설은 2층으로 갈렸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론이 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북선이 과연 철갑선이냐 논이 있는데 이게 약 거의 수십 년간 지금 반복되고 있는 논쟁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록에는 철갑선이라는 근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대형 백과사전에도 거북선을 철갑선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안골포 해전에 참전했던 도노오카 진자에몬이라는 장수가 남긴 고려 선전기, 이제 고려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200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조선에 출병한 거를 고려 선전기로 자기 책을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썼냐면 거북선 세 척이 번갈아 달려들어서 화포를 쏘는데 장대가 무너지고 난간이 무너지고 그 처참한 것이 아주 말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거북선을 어떻게 표시했는가 하면은 눈먼배 장림으로 표기를 하면서 등판을 철로 요해를 했다 그랬습니다. 철로 보강을 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거는 혼란 중에 시야가 분명치 않아 가지고 오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계해양학계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학설보다는 당사자인 우리 학설보다는 일본의 학설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기록을 인용해서 철갑선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손 안 대고 거북선이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다 하는 명예를 좀 덤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선과 외선의 닿는 구조를 보면 보시다시피 한선은 밑이 평평한 뗏목 모양의 평저선입니다. 바른편에 그는 외선과 중곡선인데 밑이 뾰족한 첨저성 V자형 배죠. 보시다시피 판옥선과 거북선의 차이를 보면은 아래는 똑같은데 거북선은 등판만 붙인 것입니다. 이 조선의 판옥선과 일본 새끼분해의 전투 적응 능력을 보면은 참 이게 아주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 판옥선의 특성을 최대로 활용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전 반경, 이 판옥선은 밑이 평평하기 때문에 마치 물 위에 쟁반을 띄워놓은 것 같아서 그냥 선체로 돌아갑니다, 배가. 제자리에서 거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방향을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화포가 6문씩 양쪽으로 배치가 됐기 때문에 화포를 쏜 때는 배를 옆으로 대고 적을 향해서 쏩니다. 한쪽의 화포를 발사를 끝내면은 그 다음에는 배를 돌려서 180도 돌려서 다른 편을 적으로 향하게 해야 됩니다. 이때 회전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판옥선은 이게 너무나 잘 돌아가서 아주 화포전하기는 아주 정말 탁월한 적응성이 있었고 또 밑이 평평해서 화포의 반동도 잘 견뎌서 아주 이게 천생연분으로 이순신 장군은 이 특성을 잘 활용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일본 배는 밑이 뾰족하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려면 상당히 큰 원을 그려야 했고 또 화포를 실으면 선체가 요동하기 때문에 화포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선과 외선의 배를 만드는 방식도 이게 참 민족의 지혜가 여기 담겼다고 볼 수 있는데 왼편의 한선을 보시면은 판자와 판자를 연결할 적에 끌 구멍을 내서 그것을 아래 위를 이 나무 쐐기를 박아가지고 이걸 결착을 합니다. 그렇게 된 결과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물에 들어갔을 때는 이 나무 못이든 판자든 탱탱 불어가지고 선체가 아주 견고하게 결착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 배는 카벨식이라고 해서 쇠못을 써서 이걸 판자를 박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 소금기에 쇠못이 녹이 나서 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투 환경에서 조선의 배와 부딪히기만 하면 깨지는 게 일본 배였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는 당포전이라 해서 이렇게 충격으로 배를 부시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화포의 발사체입니다. 화포, 그러니까 오늘날 대포를 연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오늘날 대포처럼 폭발성 포탄을 쏘는 것이 아니고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석가래만한 크기의 대형 화살을 발사해서 적의 배를 부수는 겁니다. 이거는 대인 무기가 아니라 대선박 무기입니다. 그러면 배가 부서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가라앉으면 거기 있는 병사들은 자연히 죽기 때문에 대인 공격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구키 요시다카는 이게 대장군전인데 이 대장군전이 하도 신기하니까 이걸 하나 수집해가지고 이제 종전 때 돌아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집안에 이걸 대대로 귀중하게 보관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대장군전이 남아있는 건 엉뚱하게도 일본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조선의 명품 화살이라고 하는 편전입니다. 얼핏 생각할 적에 화살은 조총에 상대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해전에서는 영 상황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조총은 사정거리가 50m 전후라고 그래요. 그런데 멀리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편전은 얼마냐면 이 편전은 수백 미터 나갑니다. 그런데 이 편전은 길이가 30c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쏘기 위해서는 팔을 이렇게 벌렸다고 생각하면은 팔과 팔 사이가 1m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화살은 가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든 대나무 속을 파낸 탄도 장치, 통화라고 하는 장치를 써서 편전을 발사했습니다. 이 편전의 장점은 뭐냐면 화살이 작으니까 날아오는 것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은 채 날아와서 맞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큰 화살은 사실은 잘 볼 적에는 보이기 때문에 날아오는 걸 피했다고 그럽니다. 피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서 자기 쪽에 박힌 화살을 주워서 우리 쪽으로 되쏘는 이런 현상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편전은 그게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적군이 주워서 쓸 수도 없고, 또 장점은 뭐냐, 재료가 많이 안 들고 운송과 수송이 편리하고, 그래서 이 편전은 참 언제 개발됐냐면 고려 말부터 이성계가 썼다는 기록으로 봐서 고려시대 거 있습니다. 현충사에 있는 두 자루 장검은 사람들이 얼핏 이거를 무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기 아닙니다. 이거는 길이가 197.5cm나 되고 칼과 칼집의 무게가 5kg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전용이 아니고 이순신 장군께서 머리맡에 걸어놓고 정신수양을 하던 칼입니다. 이 칼의 크기로 봐서 이순신 장군의 도량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새겨진 이순신 장군의 검명을 보면 삼척 서천 산화동색, 석자 장검을 들어 하늘에 맹세하니 산과 물이 떠는 듯하고 이리 소탕 혈염산화,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강과 바다가 피로 물드는 듯하다. 얼마나 호쾌합니까? 그래, 이순신의 무기들을 등수로 따져본다면 1등 무기는 단연 화포였습니다. 거북선인 줄 아는데 거북선이라기보다는 화포였습니다. 그 다음에 2등 무기는 뭐냐? 판옥선이었습니다. 거북선이 탁월한 무기면은 확실하지만 아시다시피 명량해전에는 거북선 없이도 승리를 했고 노량해전도 거북선 없이도 싸웠습니다. 임진왜란 때 한산대첩에 동원된 거북선은 3척으로 되어 있고 임진왜란 말기에는 5척까지 늘어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북선은 돌격선으로 적군에 맨 먼저 뛰어들어가 적군을 흐트러뜨리는 돌격선으로 아주 기발한 그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주력전선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명기인 편전이 주력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무기들을 다 특성을 살펴보면 무슨 얘기냐면 전부 적만을 죽이고 우리는 고스란히 산다 하는 무기들입니다. 이 무기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무기로 인해서 이순신 장군은 탁월한 적만 죽이고 우리 군사는 다 살아남는 전법을 구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순신의 죽음을 보는 3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순신 정통 사관이고 이충무공 전서는 이순신은 기록 그대로 순수하게 전사했다는 설입니다. 그러나 영화, 소설 작품들에서는 전사를 가장한 자살설이 판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내내 위기든 장군이 왜 하필이면 끝나는 전쟁에서 그것도 도망가는 적군들한테 맞아 죽냐,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관음포 해전의 실상을 전혀 도외시한 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전사를 가장한 은둔 자연설까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왜 나왔는가 하면은 이순신 장군이 관음포에서 돌아가신 뒤에 그 이순신 장군의 유해가 처음에는 아산 금성산에 모셔졌는데 16년간 기념될 만한 성물 이런 게 전혀 없이 있었어요. 그리고 16년 뒤야 비로소 지금 현재의 아산 어라산으로 옮기면서 이제 국가적인 지원으로다 이순신 묘소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걸로 봐서 16년 동안은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고 가족들의 비밀
계획에 의해서 전사한 걸로 가장을 하고 이순신을 빼돌려 가지고 16년 뒤에 사실은 돌아가신 때가 그 어라산의 묘쓴 때다 이렇게 하는 서울대학교의 남천우라는 물리학과 교수가 주장한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사실은 돌아가시게 된 그 원인은 바로 이 말 한마디에 있습니다. 편범불반입니다. 편범불만. 한 조각 작은 배라도 절대로 살려 돌려보낼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진린과 싸우면서 한 말인데, 진린이 일본군들이 제발 길만 열어주면은 자기는 저 후퇴하겠다는데 뭐 때문에 힘들어서 싸우냐, 싸우지 말자 그랬는데 이순신 장군은 안 된다. 죄 없는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 죄 없는 백성들을 살상한 일본 놈들은 한 놈도 살려보낼 수 없다 해서 이순신 장군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편범불반. 이 정신에 의해서 이제 싸우셨는데, 이 노량해전 진행 경로를 보면 왼편에 고니시 육기나가가 진치고 있는 광양만, 순천 광양만 외교 쪽입니다. 그런데 일본군 대부대가 구원을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른편 그 촛불 불꽃이 보이는 쪽으로 이동한 것이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숨어 있다가 300척 넘어오는 일본 군선에 대해서 조선과 명나라는 화공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다가 약 200척을 분멸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00척이 고니시를 구하는 거는 뭐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네 살 길을 찾아서 남해도 서안을 따라서 남하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기상천외의 일이 일어납니다. 관음포 입구에 이르러서 일본 군대는 길눈이 어두운 데다가 날도 채 밝기 전이어서 관음포로 들어가는 길을 그 일본 쪽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길로 착각을 하고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보건대는 정말로 기상천외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놈들이 잘 됐다. 저희들이 스스로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딱 입구를 막고 싸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일본군들은 들어가 보니까 이게 아니네. 길이 막혔네. 이제는 초이스가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제 돌격전으로 다 봉쇄를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 해서 돌격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내주지 않겠다는 이순신 수군과 돌격해 나오는 일본 수군 사이에는 근접 백병전이 벌어졌습니다. 새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야를 확보한 일본 수군들이 보니까 독전하는 이순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고리에서 이순신을 조총으로 조준 사격함으로써 이순신 장군이 전설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장의 사정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정황론으로다가 온갖 설화를 만든 것이 잘못된 점이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관음포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낮은 언덕이 마침 바다처럼 보여가지고 뚫린 길로 착각을 했다 이겁니다. 보시는 바 지금 그 점선, 파란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 임진왜란 당시에 그 관음포의 경계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해군사관학교 재작년 교수와 남해도가 공동으로 여기 현지를 답사하고 발굴을 해서 비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최신 학설입니다. 그래서 이 점선 부분을 보면은 이순신 장군하고 그때 그렇게 실갱이를 하면서 돌아가시게 됐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은 수긍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러면은 동양 삼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면은 동양 삼국의 역사 흐름을 정상 궤도로 되돌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얼클어질 뻔한 동양 삼국의 역사가 각자 따로따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한 공로가 있습니다. 일본은 임진왜란에 패해서 국권이 도요토미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바로 넘어갔죠. 명나라는 사실은
조선을 도운 이유가 왜구하고의 전선이 조선에서 고착되기를 바라서 사실은 싸운 것입니다. 명나라는 성공했지요. 이순신이 있어서 그 역할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신종 황제는 이순신한테 수군 도독의 벼슬을 내렸습니다. 진린과 동격인 수군 사령관에 임명을 해줬어요. 이거는 사후지만은 이순신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가 하는 걸 표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때 팔사품이라고 해서 8가지 선물과 이렇게 도독인 도장까지 내려주면서 이순신한테 극진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거는 미주 이순신 교육에서 하는 이순신 웹사이트를 에서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해군사관학교나 순천향대학교 이순신 연구소에서 제공받은 다양한 기고문이나 자료를 게재해서 가급 정통사관에 충실한 많은 재료를 담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이 강연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